은평구의회가 돈해동 청소차고지 이전 요구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조건적인 돈해동 차고지 및 적반장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고양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은평구의회가 해외연수 조례를 뜯어 고쳤습니다. 내부인들로 구성됐던 해외연수 사전심사위원회를 시민단체와 법조인, 언론계 등 다양한 외부인들이 함께하도록 바꿨습니다.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및 사후 관리 방안을 위한 서울시 노숙인 수가 최근 5년 사이 22.8%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사회복귀 종합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전체 노숙인 중 30%를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로TV 뉴스 은평입니다. 은평구의회가 돈해동 청소차고지 이전 요구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은평구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1월 고양시가 은평구에 통보한 돈해동 청소차고지 불법 이용에 대한 행정 조치는 부당한 요구라며 전면 보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이슈가 된 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돈해동 차고지 및 적반장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고양시의 행정 편의주의적,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은평구의회는 결의안을 서울시와 시의회, 고양시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입니다. 은평구의회가 해외 연수의 근거가 되는 국외 공무여행 규칙을 손봤습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손성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개정 규칙안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 출장으로 바꿨습니다. 심사위원 7명 중 민간위원 비율은 4분의 3,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입니다. 부당하게 지출한 출장 비용은 환수한다는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후의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및 사후 관리 방안을 위한 규칙안입니다. 제26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선 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은평구는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합니다.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오는 7월 말 준공 예정인 진관동 인공암벽장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됩니다. 위탁 기간은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3년간입니다. 은평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 사회재난 구호 복구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증산사 재정비 촉진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또 구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은평구 구세감면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승용차의 창문을 깨고 차 안으로 소화전과 호스를 연결한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외국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에 대한 훈련을 이달 초에 진행했는데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심다혜 기자입니다. 소방차가 한 승용차에 가로막혀 진입조차 못합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필요한 골든타임은 5분.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충북 소방본부장은 화재 건물 앞에 있던 다수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인명구조가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차에 따른 소방차 진입 지연으로 피해가 커진 사례는 1년 동안 145건에 달합니다. 소방대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현장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제거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자 소방차가 차를 부수고 지나갑니다. 차량을 밀어버리기도 합니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소방차가 이렇게 차량을 파손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소방 관계자들은 훈련을 통해 시민 알림 효과를 기대합니다.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이라 민원에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민원에 시달릴 우려가 있어서 소극 행정이 되고 마는데 이런 실제 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림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살펴보면 이곳이 내 집 앞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주차인 경우라면 소방활동에 방해가 될 때 파손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 차량 파손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고 정책 집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다입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웃집 주민을 흉기로 찌른 46살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5일 오후 6시쯤 옆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에서 들리는 물소리가 거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4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최근 정신질환에 기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와 창원의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가족들이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 법적으로 입원시킬 방법이 사라지면서 살인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화포구의 한 정신과 의원입니다. 창원 조현병 살인 10대 피의자 A군이 지난 2월까지 치료를 받던 곳입니다. 가족들은 치료 중단으로 A군의 상태가 악화되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A군 본인의 동의가 없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아닙니다. 2019년 2월 2일까지 어떤 진료를 받고요. 입원을 권유했는데 또 본인이 어떤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입원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2명의 진단과 보호자 2명의 동의가 있거나 전문의나 경찰이 타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질환자를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정신질환자가 주변에 해를 끼치는 응급 상황에서 의사 1명과 경찰관 1명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17년부터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비자발적 입원, 이른바 강제 입원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이 거부할 경우 진단 자체가 안 돼 사실상 강제 입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법 시행 전 70%에 가까운 비자발적 입원은 현재 30%까지 줄었습니다. 17년부터 저희가 좀 시행이 됐거든요. 예. 네, 저희가 전국적인 조사 추계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자발적인 입원하고 비자발적인 입원 유형이 6.5대 3.5 정도 됐어요. 진주와 창원의 사례를 보듯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좀 일정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한다면은 정말 난데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 밖 방치되고 있는 제3, 제4의 안인들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강제 입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속여판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들에게 10배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노숙자와 청년들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창고와 판매 장소를 압수수색해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은평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원 페스티벌이 다음 달 18일에 열립니다. 청원 페스티벌은 청소년이 기획하고 만드는 축제인데요. 축제는 구파발 폭포공원에서 5월 18일 오후 2시부터 동아리 밴드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 개막 사전 행사로 진행되는 청원 발언대에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시민교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가 2018년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서울의 노숙인 수는 3,4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집계한 4,500여 명에서 22.8% 줄었습니다. 노숙인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나이는 54.6세, 평균 노숙 기간은 11.2년으로 나왔습니다. 노숙을 하게 된 계기는 부채 증가로 인한 신용 불량이나 파산이 가장 많았고 이혼과 알코올 의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숙인 사회복귀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시는 2023년까지 전체 노숙인 중 30%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꼽히는 서울 도심의 자연정원 성락원이 무려 200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도심 속에서 보기 힘든 별장 정원인데다 풍경이 잘 보존돼 있어 관람객들마다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그림 속에서나 볼 법한 소나무. 거대한 바위와 물줄기는 마치 계곡에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서울 시내 현존하는 유일한 전통 정원, 성락원이 20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서울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정원이라는 뜻의 성락원은 성북동 북한산 자락에 16,000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 있습니다. 조선 철종 때 이조 판서를 지낸 심상응의 별장이었으며 조선 황족 중 유일하게 항일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친왕이 35년간 별궁으로 쓴 곳이기도 합니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전통 정원의 특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 소유로 당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여러 차례 복원 사업이 이뤄졌습니다. 인공이 절대로 자연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연이 허락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입으로 그 자연을 가장 누리고 즐기는 방식으로. 도심 속에서는 드물게 전통 풍경이 잘 보존돼 있어 1992년 사적 제378호로 지정됐다가 2008년 명승 제35호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런 게 있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자연하고 잘 어우러진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주 포근하고 아주 마음의 안정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재 성락원은 70% 정도 복원된 상태입니다. 오는 6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월, 화, 토요일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복원이 마무리되면 개방 시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종종 있으시죠? 특히 휴게소가 없는 도로일 경우에는 아주 난감한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 도로변 공사장에 있는 화장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고속도로와 달리 휴게소가 없는 자동차 전용 도로, 간선도로 주변 공사장에 마련된 화장실 18곳을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꽉 막힌 도심 도로에서 노상 방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개방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환경오염이나 도로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체가 심한 도로 인근에 있는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이 대상으로 이번에 개방된 곳은 서부간선도로 목동교 하부 제물포터널과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지, 올림픽대로 남단 나들목 등 16개 공사 현장의 화장실 18곳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화장실이 있다는 사실을 운전 중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사장 도로 주변에는 개방 화장실 안내 표지나 현수막이 설치됐습니다. 전방 100m 전부터 이렇게 간판을 설치하고 난 이후는 시민들이 자주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개방 화장실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갖다가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있던 CCTV와 보안 등을 활용해 안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서울시는 화장실을 개방하면 우수건설 현장 선정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현장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별로 재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지가 연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계전투하는 양상인데요. 단지별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돼 정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모으고 각종 설명회도 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동 아파트 6단지입니다. 소유주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6단지는 지난해 4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 이후 한 달 만으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발족했습니다. 6단지 재준위는 단지별 재건축에 대한 소유주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며 다음 달 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외부 전문가를 국내 재건축 최고 전문가이신 그 한영기 조합장을 모셔가지고 그 재건축 전반에 대한 소유주들의 이해를 그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서 목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4개 단지 통합 재건축보다는 단지별 재건축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2만 6천여 가구에 달하는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가 연합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두에 있는 단지는 총 4개로 이들은 각 단지별 재준위를 구성하고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합니다. 설명회도 진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연합회 중심의 목동 아파트 전반에 대한 설명회였다면 올해는 단지별 재준위가 주축이 돼 각 단지의 특징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이달 초 서울시가 재건축 속도 조절론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책이 불리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으면은 진짜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재건축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역대적으로 살펴볼 때 항상 규제와 완화의 반복이에요. 양천구는 단지별 동향을 파악해서 예의주시하고 구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잇단 규제 강화 발표로 재건축 사업이 장기적인 침체에 접어든 가운데 목동 아파트 각 단지별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부터 지역의 숨은 고수들과 서로 재능과 노하우를 나누는 숨은 고수 교실 저녁반을 운영합니다. 구는 지난달부터 주로 낮 시간대에 숨은 고수 교실을 운영해 왔는데요. 퇴근 후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반을 추가로 개설했습니다. 저녁반은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어학과 공예, 건강 등 총 3개 분야의 12개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재난방송에 수어 통역을 도입하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강원 산불 당시 재난방송에 수어 통역이나 화면 해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재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피소에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휠체어 경사면과 점자블로, 시각 경보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가 공항버스 교통카드 요금을 1,000원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항버스 요금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돼 운수업체와 요금 변경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현재 14,000원에서 15,000원인 버스 요금은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단 현금으로 요금을 내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공항 리무진과 한국도심공항 2개사가 먼저 시행하고 서울 공항 리무진도 5월 안에 요금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